지난 이제 1강을 했고 2강을 했는데요. 1강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이제 기술들에 대한 이렇게 걸 좀 살펴봤고, 2강은 이제 그런 기술들에 입각해서 그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되는 어떤 생산과 소비, 그리고 시장 이런 면들을 갖다 두루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한테 소개되는 4차 산업혁명은 이제 그러한 것이다 라고 이제 봤다라면, 지금은 보면 4차 산업혁명 자체에 대한 이리저리 해석의 문제도 좀 남아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기대 효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양한 이런 견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이런 어떤 4차 산업혁명으로부터 오는 약간의 두려움도 있고 기대감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오늘 살펴볼 수 있으면 나의 삶과 아니면 나의 오늘 현재성과 관련해 갖고 한번 이야기를 같이 해보고 고민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4차 봐보면 먼저 이런 논쟁도 제법 아주 날카롭게 부딪히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할 만한 이런 어떤 패러다임적인 어떤 변화나 어떤 혁명자가 들어갈 만큼 근본적인 규모와 어떤 질적 변화를 갖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나타나는 이제 IoT나 아니면 로봇이나 빅데이터나 이런 기술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파괴적 변화를 갖다 예상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시작을 예견하는 것이냐, 지난 1, 2, 3차 산업혁명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런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요번에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초입에 와 있는 거지 않느냐, 이렇게 볼 것이냐, 아니면 어떤 주자들은 이미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한 복판에 이미 들어와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거는 물론 기술 변화와 이런 거는 인정할 수 있지만 이전 1, 2차 산업혁명에 비해 보면 이거는 침소봉대한 얘기인 것이고, 또 3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기도 실제가 별로 없지 않느냐, 이런 이제 주장까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해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적어도 이제 이 자본주의 역사, 근대 역사, 1차 산업혁명 이후 나타나는 약간 경제적 흐름, 그리고 역사적 흐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같이 좀 전반적으로 한번 이렇게 궤를 같이 해본다고 그럴까요? 공부를 해본다고 그럴까? 이런 시간을, 이런 어떤 논쟁을 갖고 좀 임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고요. 또 조금 이제 이러한 논쟁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이 기술이 분명히 바뀌어가는 건데 생산성 향상과 그리고 경제 발전에 정말 획기적으로 기여하는 거냐, 지금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 기술들이 가면 정말 확 바뀌는 거냐, 이런 이제 문제들도 좀 견해가 많이 갈리는 것 같고요. 좀 미미할 것 같다, 아니면 정말 파괴적 혁신으로 확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다 녹다운 된다, 이런 협박에서부터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지금 4차 산업혁명, 그리고 기술혁명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리저리 많이 좀 찾아본 견해나 아니면 책으로 보면 많은 부분은 비즈니스 모델과 관점에 기초해서 새로운 기회가 올 수 있다. 그리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빨리 그걸 서둘지 않으면 너는 자칫 잘못하면 도태될 수 있고 기회를 잃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산업혁명이라면 전 사회적인 파급 효과를 갖는 이런 이제 문제일 텐데, 그게 아니라 어떤 비즈니스 관점에서 써져 있는 모델로 어떤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게 이제 기술 유토피아,
유토피아는 또 우리는 새로 이상향이지 않습니까? 실제 이걸 통해 새로운 우리 현재 이 자본주의 200년사에 갖고 있는 300년사 갖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이 이렇게 극복될 수 있을 것이고, 오늘의 많은 이런 뭐 자유의 문제나 행복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이 해결돼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술 유토피아를 넘어서 어떤 사회 유토피아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어떤 4차 산업혁명, 기술혁명으로부터 유래되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가치 부여 방식들도 매우 차이가 좀 있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종으로 행으로 이게 다 현재 엇갈리고 있는 것 같고, 조금 이러한 것들에 대한 교통정리라고 그럴까요? 이런 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이게 그럼 또 유토피아적인 거냐? 그 사회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고, 일자리는 감소될 것이고, 인간의 기계에 대한 의존성은 높아질 것이고, 그리고 인간의 정체성은 더 혼돈해 들어가지 않느냐?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은 뭔가 새로운 발전이고 진보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거의 뒷그림자는 이런 어떤 디스토피아에 대한 이런 두려움과 공포심을 요번 논의는 같이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들도 우리는 좀 같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우 낙관론의 기초에서 보면 이제 기술의 분산성, 연결성, 수평성, 이런 것들이 기술의 영역에서 경제적 영역으로 확장되고, 경제적 영역에서 사회적, 문화적 이런 영역으로 이렇게 확장되면서 인간의 진보와 민주주의와 이런 인간적 가치를 높여줄 것이다, 이런 이제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거는 사실일까? 그것도 반대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또 큰 논쟁 중에 하나고, 우리도 잘 사고해 봐야 될 이런 이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뒤에 하나 좀 다뤄놓은 건요, 그 제레미 리프킨의 그러니까 한계 비용 제로, 이윤 제로. 한계 비용 제로이기 때문에 유토피아고, 이윤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디스토피아고, 그래서 자본주의 패러다임은 이제 저물고 협력적 공유 사회로 우리가 이전해 들어가고 있다. 일단 시야는 이 자본주의 패러다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넓고 크게 조망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기술 낙관론에 기본적으로 근거해서 가고 있는데, 이것이 그래서 기술 유토피아를 넘어서 일단 리프킨은 이 사회 유토피아까지 어떤 자기 서사를 좀 쓰는 것 같아서, 여기 보면 지금 우리가 약간 염려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좀 토론해보고 싶은 이런 어떤 주제들을 나름대로 리프킨은 자기 견해를 갖고 쭉 제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리프킨의 견해를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하면서 우리의 현재의 고민들을 그런 좀 틀에 같이 풍성하게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뒤에 어떤 그 리프킨의 견해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그 지난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강의는 4차 산업혁명을 바라보는 방법론이나 기준에 관계없이 기술을 설명했고, 거기에 따른 생산과 소비와 시장을 설명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술 낙관론적 견해에 입각해서 그 1강하고 2강은 다 소개될 수밖에 없었던 이런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기 세계 경제 포럼
어떤 슈밥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이다라고 선언할 때 매우 이 기술은 파괴적 혁신을 갖는 기술이고 그거의 속도와 깊이와 규모와 기술 이외의 사회, 경제, 문화, 즉 관계, 그리고 국가 간의 관계까지를 모두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하고 그 파괴성은 엄청나다. 이렇게 슈밥은 정리를 하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매우 혁명적인 것이고 이전에 1, 2, 3차 혁명과 비견되지 않는 새로운 지뢰혁명이고 그 파괴력도 그것 이상으로 배가 될 것이다. 이런 전제하에 슈밥은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한 거죠.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아무것도 준비하고 있지 않던 차에 알파고가 와서 이세돌을 탁 꺾어버리니까 이게 뭐야? 우리의 일반 상식을 다 뒤집어 놔서 지금 건 1년 동안 누구 혹자의 말을 빌리면 한국만큼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기가 높은 데는 없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어떤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우리 현재 여기서 회자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다시 좀 균형감을 갖다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그 기술 낙관론에 대한 약간 반론들을 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는 지금 기술 낙관론에 대해서 약간 뭐 이게 반박은 약간 뭐 비관론도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만 가장 크게는 3차 산업혁명도 있는 거냐 2차 산업혁명까지는 인정할 수 있다. 근데 3차 산업혁명도 아니 또 어떻게 될는지 잘 모르겠는데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하는 거는 첫째는 좀 어불성설이다. 이런 견해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텔레비 TVN에서 뭐 어른인가 거기 정재성 박사인가 이런 사람은 이미 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불확실성 그 자체다. 어떻게 갈는지 모르는. 그런데 일단 인정은 하는 추세이지만 소극적인 인정인 것 같고 지금 여기 이제 마틴 울프 같은 경우는 일단 4차 산업혁명을 썩 뭐 인정하는 이런 견해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낙관론의 견해는 아까도 이제 슈밥의 이제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제 마틴 울프는 인간은 이미 신처럼 살고 있다. 그러한데 인간은 영원히 살 수는 없지만 건강하게 오래는 살 수 있고 순간 이동은 할 수 없지만 먼 거리를 빠르고 저렴하게 이미 이동하고 있고 올림푸스 산에서는 살 수 없지만 온난한 기후와 24시간의 조명과 그리고 풍부한 음식을 즐기고 있지 않느냐. 이심전심 통할 수는 없지만 세계 누구랑도 다 전화하면서 우리는 연결할 수 있지 않느냐. 무한한 지혜를 갖다 누릴 수 없지만 지금 수억 년 동안 축적된 우리 지식을 언제 어디서나 유비쿼터스 접속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게 이미 신처럼 살고 있는 거지 않느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미 이 신처럼 살고 있는데 인간은 조금 더 신처럼 살고자 하는 것이 지금 4차 산업혁명이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 수준이지 않겠느냐. 다시 하면 지금 이미 신처럼 살고 있는 것이 1, 2차 산업혁명의 광범한 변화에 기반해 있고 신처럼 사는데 조금 더 신처럼 살고 싶은 사소한 혁신 이것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지금 너무 크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줄거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이 낙관론에 어떤 반대하는
논자들이 드는 예가 미국인 것 같아요. 약간 보수적 경제학자인데 로버트 고던의 어떤 데이터를 많이 인용을 하면서 어떤 4차 산업혁명의 이데올로기적 거품 이 부분에 이제 지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1인당 생산량 증가율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그 생산 증가율 이렇게 봐도 되고 경제 성장률이라고 봐도 되고 이 뭐 어떤 그 계량 경제학의 어떤 미시 아니 이런 어떤 개념들 이런 것들 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생산성 증가가 안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경제 성장률도 별로 미미하다라는 거죠. 오히려 지금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려지는 이 시기에는 거꾸로 이전의 시기보다 생산성 증가율이 오히려 더 낮게 나오는 이런 것인데 이것을 갖고 무슨 3차 산업,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냐 이런 얘기고요. 이런 데에서 그 낙관론자는 어떤 반론을 하는가 하면 그게 아니라 이미 경제 성장률이나 생산성을 이야기하면 그거는 통계낼 수 있는 것을 통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인터넷 시대에 우리는 인터넷을 막 그냥 공짜로 다 갖다 쓰고 있잖아요. 이러고 있는 이런 어떤 비용들은 실제로 카운팅이 안 돼서 성장률이 적게 나온 거지 않느냐. 사실은 어마어마한데 이거에 대해서 반론은 그 정도는 거꾸로 생각해 보면 2차 산업혁명 때는 통계 안 되는 게 그거는 계속 늘 통계에 누락되는 거는 어차피 통계는 과거의 방식으로 통계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있었던 문제고 그래서 그걸 갖고 딴지거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을 또 이제 강력하게 하면서 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로 그 합니다. 깨끗한 물하고 수세지 화장실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누가 인터넷에 관심을 갖다 두겠느냐 이런 변화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2차 산업혁명의 이 어떤 광범위한 어떤 규모, 혁신 이런 것들을 잘 보지 못함으로 인해 갖고 지금 일어나는 어찌 보면 극히 사소해 보이는 이런 혁신을 너무 과대 포장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2차 산업혁명의 어떤 광범한 혜택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이제 조금만 봐보시면 실제 여러분들도 이런 걸 연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2차 산업혁명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지? 그 자동차가 만들어지면서 방대한 양의 말이나 소의 배설물이 싹 없어졌다. 이런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자동차가 자율주행으로 간다는 거하고 자동차가 만들어진 거하고 두 개를 갖다 비교하면 어느 쪽이 더 결정적이고 크다고 볼 거냐는 거죠. 또 냉장고는 음식을 상하는 걸 막았죠. 지금 냉장고가 없다면 여러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인터넷이 없는 거하고 냉장고가 없는 거하고 이런 문제를 한번 비교해 보셨습니다. 깨끗한 수돗물과 수돗물과 이게 배설 이거는 아동 사망률을 급격하게 낮췄고요. 다음에 수도, 가스, 진공청소기, 세탁기 결정적으로 여자를 가사노동에서 해방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는 뒤에도 그러지만 인터넷보다 세탁기가 훨씬 더 많은 일을 했다. 이런 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화기 이런 거는
119 하면서 우리 안전과 보건을 갖다 지켜내고 있고요. 그리고 전등이 와서 우리 밤에도 일할 수 있고, 이 전등이 낮밤을 갖다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철도, 증기선, 자동차, 비행기, 거리가 사라져 버렸고, 이런 게 이제 2차 혁명이었다면, 그래서 그 2차는 인간 의식주, 먹고 사는 거주 생활의 전반의 패턴에 광범위한 영향을 갖다 끼쳤다면, 현재도 우리는 2차, 1, 2차 산업혁명의 그 기반하에 살고 있고, 거기에 이제 인터넷이 들어와서 우리 연결하고 소통하고 이런 거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3차 그 정보통신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요한 기술이지만, 아직도 화석연료가 상업적으로는 에너지의 지배적인 것이고, 1차 혁명 때 가졌던 석탄 전기기관 이런 것들은 기초하고 있고, 그때 자동차하고 지금 자동차하고는 큰 차이도 없고, 이런 문제지 않느냐. 그리고 생산성이 높아졌다라는 이런 통계조차도 없다는 거죠. 그러고 이제 역설적이게도 이제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 3, 4차 이제 근대 우리가 이제 신자유주의 뭐 시기라고 뭐 그래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균 실질 소득은 정체되고, 노동 소득과 노사 간의 소득 분면은 불평등은 더 커졌고, 그리고 장기적 실업률은 상승해 왔고, 이렇다면 우리가 3, 4차 지금 이 산업혁명의 어떤 핑크빛이 아니라 그 어두운 그림자를 더 주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는데요. 그 조금 냉소적으로 이제 이런 얘기까지도 하는데요. 지금 널리 이야기되고 있는 이런 뭐 IoT, 로봇, 3D 프린팅,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것들은 이 사람은 뭐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빅데이터는 분명히 의사결정에 많이 도움을 갖다 줄 수 있겠으나, 지금 빅데이터가 만들어낸 산물들 같은 게 실제 사회 경제적으로 유용하게 뭐 얼마만큼 됐다라는 증거를 더 찾아야 된다. 그냥 빅데이터, 데이터가 이제는 자본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걸 현금으로 만든 걸 봐봐라, 이런 얘기를 좀 하고요. 3D 프린팅도 재미있긴 하지만 제조혁명으로까지 갈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틈새 활동에 지나지 않지 않겠느냐, 3D 프린팅으로. 이걸 갖다 누구는 그러니까 뭐 대량 생산에서 대중 생산으로 바뀌었다는 등, 이제는 그 개인 생산이 이렇게 가니까 협업으로 기존의 어떤 공장제 이런 생산이 대처될 거라는 등, 이거는 그렇지 않지 않는 문제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로봇은 잘 정의된 인간의 일을 정의된 환경에서 실행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어떤 제조혁명이다, 이렇게 분리하기에는 이미 아니다. 무인 자동차도 차량 자체의 발병에 비견할 이런 문제도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그냥 사소한데, 오히려 이런 것을 통해서 소득이 더 기술로 집적되면서 오히려 이것으로 갖는 어두운 측면을 우리는 더 고려해야 된다. 불평등이 더 심해질 것이고, 일자리는 더 파괴적일 것이고, 이런 문제에 더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문제지 않느냐. 어떤 이 기술의 변화가 대단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갖다 구원해 줄 메시아처럼 이렇게 봐서는 안 되는 문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좀 뭐 짤막하게 이 사람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기술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되고, 교육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기술에 접근해 갖고 새로운 인재 양성을 해서 뭔가 해야 된다는 이런 관점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교육이 요술지팡이가 아니다. 오히려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은 보통 이런 기술이 사회 경제적으로 효과를 갖다 하려면 1, 20년 더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다 늦은 사람이냐, 이렇게 보는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고 이제 기술 발전이 돼 갖고 기술이 사람을 좀 많이 대체할 것 같으면 여기서 남는 여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된다. 좀 놀 수 있도록, 즐길 수 있도록 사회 구조를 이렇게 만드는데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소득의 부를 대규모로 재분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다. 이 기술에 할 문제보다는 소득의 어떤 재분배,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재산권 자체도 사회적 산물이지 않느냐. 매우 좀 견해는 강하죠. 재산권도 사회적 산물이다. 이거의 반대는 뭔가 하면 재산권은, 사유재산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타치할 수 없다. 이런 견해하고 많이 다른 거죠. 그래서 저는 재산권도 사회적 산물이기 때문에 어떤 기술과 빅데이터 이런 거 가져온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그게 세금이 되든 아니면 뭐가 되든 이런 이제 문제에 있어서 재분배해야 된다. 그리고 노동 손실에 대해서 대책이 중요한 문제다. 사람이 먹고 사는 게 우선 중요하다. 이런 관점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익의 생성과 분배하는 방법을 좀 달리 해야 된다. 이 사람 이제 뒤에도 이제 이 사람 기술 봉건주의 이렇게 번역을 해놨던데요. 이런 건 이제 또 이제 기술 낙관주의 이러기도 하고 그리고 기술 결정론 이런 이제 표현들도 하는데, 그냥 이대로 냅두면 궁극적 결과는 소수의 승자와 다수의 패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기술들은 소수의 돈을 벌고자 하는, 이익을 실현하는 자들의 이익으로 귀결되고 나머지는 일자리를 잃게 된다든지 이런 다수의 패자로 이렇게 이제 가질 것이다. 그래서 이 이익이 생성되고 이 생성되는 거하고 이 분배의 문제는 연동해서 그렇게 가져야 된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기술 자체가 결과를 갖다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분배, 그러니까 생성과 분배를 달리할 수 있는 정치 경제적 제도에 대한 준비가 시급하게 필요로 하다. 이런 얘기를 이게 더 현실적인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지 않느냐, 이런 것이고요. 기술적 특이점은 이런 상태로 하기는 힘들어요. 기술적 특이점이라는 건 뭔가 하면 이건 또 이제 이쪽 동네에서 사용하는 욕인데, 특이점은 기계가 사람의 기술적 기획력을 뛰어넘는, 다시 한번 그래 되면 사람이 기계에 기술적으로나 기획적으로 종속되는 이 지점까지 로봇이 자기 발전할 수 있느냐, 우리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다음에 이게 컴퓨터가 AI가 지네끼리 다 조정해갖고 이번엔 감성까지 가졌니 어쩌니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러면 다음에 이 기계가 나를 조정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경계선 넘어서는 이걸 갖다 기술적 특이점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알파고 사건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매일경제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아주 잘 찍어갖고 이게 중국에서도 아주 인기가 있고 이랬다. 매일경제인가 하여간 있었. 이러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 담론 쪽 붐을 갖다 쫙 잡았거든요. 그래서 다들 이것도 뭐지? 이러고 있는 참에 이제 조금 약간 인문학자나
어떤 과학계에서 이건 좀 정신 차리고 좀 차분하게 봐야 될 문제는 좀 차분하게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좀 견해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게 창비 요번 가을호 인데요. 아주 따끈따끈한 거 제가 이거 딱 정보라고 저기 인터넷으로 시키면 오늘 이게 넘어서 올 것 같아갖고 제가 서점에 떼어갖고 가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서동진이라는 사람 무슨 대학교 교수인데 이 사람의 좀 이야기는 아까 그 이야기보다 훨씬 더 좀 냉소적이죠. 질이 멸렬한 기술 유토피아를 따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유토피아적 서사 뭐 이런 표현을 계속 이제 이 사람은 써요. 그러니까 이제 서사라는 거는 우리가 뭐 서사적이라는 거는 뭔가 하면 사람의 행동이나 어떤 사건들이나 이거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구성해 주는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서사라고 그러는데 뭐 소설이나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서사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 시간에 따라서 사람들의 앞뒤 이제 이런 흐름들을 쭉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토피아적 서사라고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유토피아 이러면 이런 세상일 것이야. 이거는 서사가 아니고 그런 좋은 말하자면 꿈에 그게 있는데 우리가 이리저리 해서 이리저리 이제 갈 것이야. 어떤 미래가 있고 시간이 있고 이런 어떤 서술 방식을 갖는 거를 또 우리가 서사라고 하면 이 사람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어찌 보면 유토피아적 서사 중에 하나인데 너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유토피아적 서사는 늘 있어 왔다라는 거죠. 뭐 종교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래 앉으면 좋을 것이야. 그리고 그것은 삶의 꿈을 만드는 원천이기도 하고 꼭 좀 가상이기는 하지만 이런 어떤 유토피아적 서사로서의 어떤 4차 산업혁명이라면 지금까지 나왔던 이런 어떤 유토피아적 서사치고는 가장 볼품없는 서사다. 그리고 어떤 유토피아적 서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기본 조건, 요소 이런 것들도 갖지 못한 이런 것들이지 않느냐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서동진 씨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유토피아적 서사로서의 어떤 자격도 잘 못 갖추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 담론은 세계 경제 포럼이 진행한 이데올로기적 캠페인 중에 가장 성공한 이런 사례로 이렇게 기록해야 되는 문제지 않느냐 이렇게까지를 좀 보고 있고요. 그 2016년 다보스 포럼 그러니까 세계 경제 포럼의 이게 이제 주 의제였는데 클라우스 슈밥이 이 사람이 볼 때는 이 경제계 이데올로그로서는 가장 장수하고 있는 이데올로그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1971년인가요? 예, 이 사람이 주도해서 이 세계 경제 포럼을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 사람은 계속 그런 어떤 이제 세계화되는 어떤 자본주의, 그러니까 초국적 어떤 자본주의의 어떤 이해와 어떤 자기 비전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데올로기 활동을 했고 그러면서 16년에 이 사람이 4차 산업혁명의 의제를 갖다 던지면서 이제 보면 이 이데올로기 어떤 캠페인을 갖다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기술적 유토피아가 되고 기술 유토피아가 이 어떤 사회 유토피아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갖춰야 될 그 구위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첫째는
유토피아는 이제 꿈꾸는 미래의 행복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현재 미래의 행복이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래의 행복이라면 어떤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현재 내가 뭐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지? 유토피아라면? 그리고 결핍으로부터의 어떤 자유,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하지? 이게 어떤 꿈의 요체고 그게 어떤 유토피아의 요체인데 지금 이 4차 산업혁명에는 그런 어떤 고통으로부터의 자유도 안 보이고 그런 어떤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도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래 봐보면 그 종래 그러니까 2차 산업혁명 시기에도 이렇게 봐보면 뭐 저기 비행기가 하나 딱 나타나면 이게 꿈이 어떻게 넘어가는 거면 우리 저기 뭐 별나라 여행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어? 이러면서 이런 꿈들을 키워오고 그게 어떤 사회적 희망으로 가지기도 하고 그게 소설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어떤 유토피아나 이런 것들은 매우 나한테 시간을 주는 거예요. 미래라는 시간. 어떤 이런 어떤 미래지향성이기 때문에 유토피아에 대한 열정을 소비하는 것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가장 많았다라는 거죠. 근데 요새 보면 전 세계적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하는 이 유토피아 잡지도 없어졌다라는 거죠. 이런 이제 한데 오히려 그런 어떤 유토피아로서의 요소도 못 가지면서 거꾸로 오늘날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하는 기술 유토피아는 매우 계급적 특성이 너무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계급적 그라는 건 하나는 뭐를 그거 하는가 하면 기술을 막 발전시키는 거대 공룡 기업들이나 이네들은 돈을 얼마만큼 벌었네 이런 얘기는 막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적으로 뭐를 협박하는가 하면 너 바로 잘릴 수 있어. 너 만일 잘렸을 때 뭐를 갖다 해야 되는지 이러한 어떤 협박을 같이 동반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유토피아는 모두가 다 잘 살아야 되는 문제인데 그렇지 않은 의미에서 이거는 그 계급적 특성을 좀 갖고 있고요. 또 이 유토피아가 갖고 있는 이제 가장 뭐 덕목 중에 하나는 내가 뭔가를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일을 안 해도 나는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일로의 해방, 노동의 해방. 그런데 여기서 일이나 노동의 해방은 보이지 않고 일자리를 뺏길 것 같은 이 협박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고 3차 산업혁명이 쭉 나타나면서 여기는 3, 4차 이제 정보통신 기술 이제 이걸 갖다 대충 이제 전체적으로 같이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나타나면서 어떤 노동의 유연화라든지 이러면서 신자유주의적인 그리고 하청, 재하청 일자리 탄압만 오히려 이렇게 왔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들을 좀 하면서 지금 어떤 4차 산업혁명이 자칫 잘못하면 그런 어떤 유토피아로도 아니고 그 자본이 갖는 이 신자유주의적 어떤 이렇게 착취와 구속 이런 것들이 기술 발전으로부터 불가피한 현상이다 라고 하면서 자본가와 거대 기업의 자기 책임을 다 회피하는 이런 이데올로기 역효과를 또한 노리고 있는 거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어떤 4차 산업혁명이 갖는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에 대해서 좀 이제 주목을 해서 정리를 좀 해본 것 같고요. 또 이제 반론한 개를 보면 또 이것도 재미있던데요. 주제가 경제학자는 4차 산업혁명을 말하지 않는다. 이거는 그 17년 중앙일보에 조금 연재됐던 거를 제가 그래서 이건 좀 짧습니다. 신관호라는 그 고려대 교수인데요. 이 사람도 1, 2차 산업혁명은 있었지만 3차 산업혁명은 아직도 실체가 불분명하고
그리고 기술 발전에 대한 기대보다는 지금 현재 이 기술과 사람이 관계 맺는 여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여기에 좀 더 고민을 집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도 어떤 경제 성장률, 아까 생산성, 이 문제를 갖다 기본적으로 잣대로 보는 것 같아요. 1, 2차 산업혁명 할 때 이게 사람과 사회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는 문제도 있고, 고도의 어떤 경제 성장률을 갖다 구가했던 이런 면에서 보면 지금 이 3, 4차라고 이야기하는 이 지점은 어떤 인간의 변화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생산성 향상이나 어떤 경제 성장률 이런 것으로는 확인되는 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인류 1만 년 동안 연간 경제 성장률을 현재의 방법론으로 이렇게 뽑아 봐보면 매년 0%라는 거죠. 그렇게 봐보면.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라는 이 표현은 1차 산업혁명 이후에나 실은 가능하고 사용이 되어 왔다라는 것인데요. 그 2차 산업혁명이 이제 막 되고 나서도 이 역사학자들이나 경제학자들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던 거는 경제 성장률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다시 하면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이 사회의 부의 발전으로, 생산성에 대한 발전으로 이렇게 바로 오지 않더라는 거죠. 이렇게 추적해 보니까 70년 정도가 걸리더라. 이제 급격한 말하자면 이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게. 그래서 2차 산업혁명에 나왔던 개발됐던 많은 기술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강 보면 1870년대에서도 그 20세기 약간 초반 정도까지죠. 주로 이제 전기, 석유화학, 그리고 전화 이런 것들 이제 주해서, 그래서 이제 그 대규모 이제 공장들이 쓰고, 이것이 이제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거는 대충 2차 대전 이후에 한다면 1870으로 보고 2차 대전은 1945년 이렇게 봐보면 한 70년 정도 이 기술이 이렇게 이제 걸린 거지 않느냐, 이렇게 봤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지금 3차 산업혁명도 정보통신기술이 이제 1960년대부터 이제 이렇게 쭉 왔다면 1970년대 이제 하고 1970년대 중후반인가 해갖고 아마 퍼스널 컴퓨터 이제 이런 게 이제 나오고 막 인터넷이 그 다음 80년, 90년대 이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기술들이 아까 그 기술들이 생산성의 향상으로 올라오는데 일종 2차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몇십 년 필요치 않겠느냐, 이렇게 두고 본다 하더라도 이미 그거는 그렇게 기대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저성장이 지금 장기화되고 만성화되어 있는, 그래서 이전에는 1990년대 20세기에서는 뭐 크게 안 보였던 연간 2% 성장대로 지금 진입한다는 것은 약간 기적에 가까운 문제지 않느냐, 뭐 이렇게까지 진단을 하고요. 아까 이제 그 반론 2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서도 하나 또 재미있게 지적하는 것은 1차든 2차든 전부 다 이 실업에 대한 공포는 있었고 무수막지한 이 기술적 실업은 다 있었다는 거죠. 한 방에 확확 다 잘려버리니까. 그런데 지난번 제가 설명할 때 이런 용어를 썼던 거 기억나시면 파괴 효과가 있고 그리고 자본화 효과가 있다. 파괴 효과는 새로운 기술이 나오니까 일단 기존 질서를 파괴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생산성을 갖다 높여서 새로운 공장을 만들고 자본이 다시 사람을 고용해야 되니까 이 자본화 효과에 다시 또 재고용되고 그러고 분배되고, 그래서 1, 2차 산업혁명은 그런 의미에서 자본화 효과와 파괴 효과와 자본화 효과가 같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생산성이 향상되면서도 노동 분배성이 같이 올라갔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는 잘렸지만. 그런데
이번 이 정보통신 기술을 계기로 한 이런 변화는 생산성은 좀 올라갈 수 있지만 노동의 분배력은 같이 안 올라갈 것 같다는, 오히려 떨어질 것 같다는 거죠. 이런 현실을 조금 노동 소득 분배율의 하락 조짐을 갖다 보이고 있다, 이런 이제 표현인데요. 그런 면에서 좀 더 예민하게 주목해야 될 문제가 오히려 더 있다, 이런 얘기, 주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는 또 오마이뉴스에서 또 하나 제가 봤는데, 이거는 이제 주로 4차 산업혁명이 알파고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담론으로 시장이 만들어지고 판매됐고 이제 지금은 상품이 철수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이 주장도 뭐 조금 세기는 합니다만, 그 보수 언론이 이미 4차 산업혁명을 발빼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보수 언론들이 그 알파고 이후 이걸 갖다 그러니까 앞장서서 마케팅을 무지막지하게 했는데, 이제 여기 기조를 보면 더 팔아먹다가는 책임지지 못할 수 있겠다, 이런 것이고요. 또 네이버 검색도 보면 올 5월 문재인 아마 대통령이 4차 산업혁명 또 뭐 이런 얘기 조금 하고 쫙 검색이 올라가다 뚝 떨어지는 이런 이제 그래프를 하나 좀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일보는 인공지능이 이끌 4차 산업혁명 그런 거 없다, 이렇게 이제 내고 있다든지, 조선일보 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 허구다, 이렇게 이제 이미 발표하고 있는 것이 않느냐, 이런 얘기고, 그 강인규라는 이분은 이제 뭐 이런 예도 좀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인터넷이라는 이 가상 공간, 비트 공간들이 확 마련됐을 때 여기는 모든 사람 간의 경계도 없어질 것이고 국가에 갖다 경계도 없어질 것이고, 그래서 민족주의라는 이러한 용어도 다 없어질 것이고, 이러면서 그 연결망이 갖고 있는 어떤 노마디즘, 그리고 어떤 히피 공간과 같은, 그래서 테크노 히피라는 표현이 이제 그런 거지 않습니까? 여기서 새로운 어떤 융합과 분산과 우리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랬지만 그건 사실상 뻥이었던 거 아니냐, 먼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4차 산업혁명이 어떤 거대한 어떤 믿음의 신화로 한국에 있었다, 아마 이렇게 기록되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이 사람은 우리가 어떤 그 새로운 기술이 소개되면 이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단계 들어간 질문을 해야 된다. 누구한테 혜택을 주는 기술이냐, 기술이 그렇게 모든 게 계급 중립적이고 가치 중립적이라고 보는 이 순진한 사고를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 사회는 순진한 발상으로 쓰여진 허술한 체계에 종교적 권위를 부여했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4차 산업혁명은 이분은 별로 실체도 없는 것을 허공의 이데올로기처럼 띄워갖고 책장사를 많이 했다, 뭐 이렇게까지 폄하를 좀 하고, 그러니까 이런 스펙트럼 일부러, 아니 이것도 이분의 어떤 매우 냉소적 견해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앞에 저기 슈밥의 광범위하고 규모 면이나 속도 면이나 질과 양의 면에서 마치 지금 큰 변화의 이 굴레바퀴가 막 돌아가고 있는 이런 어떤 주장하고 이런 어떤 냉소적 주장의 이 폭 사이를 우리가 한번 약간 올라서 이렇게 한번 굽어봐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한번 제가 이런 소개 드렸습니다. 물 좀 한번 먹고요.
그 제너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종말로 유명한 사람, 노동의 종말. 그리고 또 뭐 있죠? 소유의 종말. 처음에 육식의 종말부터 나오잖아요. 이게 그 편찬된 걸로 보면, 저는 육식의 종말, 노동의 종말, 육식의 종말, 소유의 종말, 노동의 종말 이렇게 안 나왔나 모르겠어요. 노동, 소유, 육식 그렇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아는 체 갖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도 그런 이제 계속 기조하에 요번에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주 이 담론이 제가 볼 때는 매우 좀 파격적인로 좀 구성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창비에서 기술 유토피아 그러고 사회 유토피아 뭐 이제 담론에 대한 참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번 이렇게 붙여본 겁니다. 리프킨의 4차 산업혁명 시기 기술 유토피아와 어떤 사회 유토피아. 그러니까 리프킨 이 사람이 이번에 4차 산업혁명의 또 이 파괴성이나 그러고 이 규모성이나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슈반만큼이나 같이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든다 이런 면에서. 그런데 슈밥이 제가 볼 때는 어떤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비즈니스 모델로 이렇게 이제 접근한다라면 리프킨은 사회 모델로 이 기술이 어떻게 지렛대가 돼서 새로운 사회 유토피아로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느냐 이런 이제 발상으로 자기 사고를 좀 전개한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해봤고요. 요게 이제 그 책 제목의 이제 뒷면에 써 있는 그걸 제가 한번 따왔던 겁니다. 비용 제로 유토피아, 이윤 제로 디스토피아, 자본주의 패러다임에서 협력적 공유 사회로. 조금 요거 해도 되죠? 네, 시간이. 여기 이제 여러분들 요 텍스트 필요하면 제가 메일로 보내드리기도 하고요. 일단 리프킨의 좀 큰 발상하고 판단, 해석 이런 거 중심으로 해갖고 한 1, 20분 정도 조금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패러다임이 이 사람은 카피를 어떻게 하냐? 협력적 공유 사회로 전환하고 있다. 이 사회가 이미. 그래서 자본주의는 이제 목숨을 다해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이전을 하는데 무엇이 결정적으로 계기냐? 첫째는 자본주의 내부의 모순으로부터 이 이전의 동력이 하나 나왔다라는 거죠. 자본주의 내부 모순. 두 번째는 IoT. 이것이 결정적으로 이 이전에 들어가는데 2차 동력을 줬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본주의 내부의 모순의 동력이 무엇이냐? 이 사람은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의 어떤 딜레마라고 그러기도 하고 자본주의 모순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생산성의 모순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하는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뭔가 하면 이제 기술과 생산성과 이윤의 이제 이 관계죠.
저는 어떤 이게 마르크스 어떤 자본론에서 이윤율, 경향적 어떤 하락의 법칙 이런 것하고 용어가 매 다르지만 약간 좀 닮은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뭔가 하면 어떤 상품을 내가 딱 출시를 하면 옆에서 그 상품을 또 만들 거야. 돈을 벌면. 그럼 내가 이미 출시하는 것부터 이제 또 그 비슷한 상품이 나올 시장이 형성이 되고, 이제 시장이 형성이 되면 경쟁이 만들어지고, 경쟁이 만들어지면 좀 더 그렇게 가격이 낮고 질이 좋은 게 더 잘 팔릴 거잖아요. 그러면 질 좋은 걸 만들려고 그러면 기술도 개발을 해야 되고, 단가를 낮추려면 또 기술 개발을 해야 되고, 그런 이제 돈을 벌어갖고 기술 개발을 갖다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또 생산성이 올라가잖아요. 생산성이 올라가면 가격을 또 낮춰요. 그래야 더 많이 파니까 시장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되다 봐보면 결국은 이제 한계 비용이라는 건 무엇인가 하면 한계 비용. 우리가 뭐 마진을 먹는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마지널 코스트인데 어떤 제품 한 개를 만드는 데 드는 그 비용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신 이건 초기 투자 비용은 다 빼고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지금 이게 잘 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1,000만 원 다 해소한 거죠. 그러면 이거 이제 100개 만들어야 되면 또 돈을 얼마 집어넣어줘야 되잖아요. 그거를 한계 비용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산성이 높아지고 이러면서 이제 점점 기술 개발이 더 되니까 한계 비용은 하락하고 대신 생산성은 높아가고 가격도 떨어지고 이 과정을 무한 반복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러면 실은 나는 돈을 더 많이 벌려고 기술 개발을 하고 가격을 갖다 낮추고 이랬는데 내중에 보니까 이 한계 비용은 자동적으로 내려가는데 경제학자들이 가격은 기본적으로 이 한계 비용에 연동돼 있게 가격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한계 비용이 제로에 가까이 가면 가격도 이제 공짜가 되고, 왜냐면 더 들어가는 돈도 없는데 그러면 공짜로 먹어야지 그 도둑놈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윤도 제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본주의 메커니즘은 더 못 간다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독점에 대한 문제를 갖다 살짝 또 우리는 조금은 안전판을 마련하고 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 초기 자본주의 이후에 이제 우리 독점 자본주의 이제 단계가 거치면서 독점은 어떤 시장에 대한 독점도 있고 생산의 독점도 이제 같이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독점 가격으로 독점에 대한 이윤을 이제 얻어가는데, 이 사람의 판단은 일정 기간 정도만 그 독점적 시장이 유지되지, 그 끝까지는 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한계 비용, 어떤 제로 경향을 그네들은 잠시 멈출 수는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독점의 지점에서는 이네들은 기술 개발도 안 할 것이고 가격도 소비자가 더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가격은 더 높일 것이고, 그래서 경제 발전에 이네들은 퇴행한다는 거죠. 그 독점의 그 기간 동안은. 이제 그러면 그렇게 딱 막고 있다가 곡이 완전히 봉쇄되지 않는다는 거죠. 어느 누구가 새롭게 만들어갖고 툭 치고 들어오면 이거 한 방에 시장이 균열이 나고 또 새로운 주자가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끊임없이 무한 경쟁으로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그건 거고요. 이제 이것이 표준적 가설과 이제 논리적 귀결에 대한 이제 자본주의 내부의 모순으로부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온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요거부터 좀 설명하고, 연력학 법칙에 기반한 어떤 경제 이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뭔가 하면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경제 발전, 경제 생산성 이거를 고전 경제학이나 신고전 경제학에서는 기계 자본들이 하는 것하고 사람이 하는 노동 생산성하고 이거 두 개로만 경제 성장을
카운팅하고 분석을 해왔고 지금도 그러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로버트 솔로라는 유명한 뭐 노벨상을 수상했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분석을 해보니까 경제 성장의 원인이 기계 자본하고 노동 성과를 갖고는 14% 정도밖에는 안 나오더라는 거죠. 이리저리 계량해 갖고 봐도. 그러면 숨은 86%는 어디에서 기여를 하느냐?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기계라면 이제 기술 발전이죠, 그죠? 기술 발전이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노동 생산은 기술과 또 이제 같이 가는 문제고, 여기서 경제 발전에 경제 성장의 원동력을 했는데 우리는 이게 다라고 생각했는데 14%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런 나머지 86%의 비밀은 무엇이냐? 어쩌면 그게 경제 성장의 주 동력원이 될 수 있고 주 원인인 건데, 만일 이 견해가 맞다라면 그것이 인간의 어떤 무지 정도를 반영한 것인데, 에너지 문제, 즉 에너지 효율에 대한 문제들라는 거죠. 에너지 효율이 얼마만큼 높아지는가에 갖고 경제 성장에 실제로 가장 큰 요소가 거기 있다는 거죠. 약간 동의가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1, 2차 산업혁명이 만들어지고 190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이 에너지 효율을 따져봤더만 2.48%에서 12.3%로 올라갔더라는 거죠. 이게 2차 산업혁명의 효과고, 그러고 에너지 효율은 어디에 비례하는가 하면 국가 인프라에 비례한다는 거죠. 송전솔로가 얼마만큼 멋지게 깔려 있느냐, 물류 체계가 어느 정도 잘 만들어져 있느냐, 이게 전부 다 에너지 효율이지 않겠어요? 이게 12.3% 정도로 올라갔고, 이게 이제 2차 산업혁명의 어떤 국가 인프라가 그까지다. 그러고 그 80년 이후 이제 1990년까지가 미국에서는 2차 산업혁명의 어떤 국가 인프라가 완성되는, 다시 하면 2차 산업혁명의 어떤 기술에 기반한 인프라가 그까지 완성됐다. 뭐 발전소를 세운다든지 뭐 이런 모든 것까지가 그랬는데, 이쯤 되니까 한 13% 정도로 그 이상 에너지 효율이 안 올라가더라는 거죠. 이게 화석 연료, 이게 석탄에 기반한 이 2차 산업의 인프라의 에너지 효율은 더 올려낼 수 없고, 이 사람은 그래서 지금 이 경제 성장의 어떤 정체도 그것과 연동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프킨은 만일 여기서 리프킨이 이야기하는 그 3차 산업혁명은, 이 사람은 지금 3차, 4차 산업혁명을 구분해 쓰고 있지 않아요. 그냥 3차 산업혁명으로 다 통칭하고 있고요. 이 책이 2014년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슈밥이 4차 산업혁명이다 이르기 전에 이 글이 써져 있고, 이분이 앞에 이제 이 저자가 앞에 이제 서문에서 뭐 어떤 얘기로 자기 자랑을 살짝 하고 지나가는가 하면, 노동의 종말에서, 이미 노동의 종말이 몇 년이죠? 한참 돼, 2000 몇 년이든, 그게 10몇 년 전에 오늘의 이 사태를 예견했다라는 것 자체가 놀라운 거지 않느냐, 이러면서 자기 이제 자찬을 한번 살짝 하고 지나가고, 여기서는 그렇게 3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하면 14년에 이미 AI나 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4차 산업의 기술들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3차 이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3, 4차가 4차 이렇게 이제 독해도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사 리프킨은 3차 산업혁명의 인프라, 이게 지금 신기술이 유통될 수 있도록 새롭게 인프라를 짜면 향후 40년 동안 에너지 효율을 40%까지 증가할 수 있다라는 이런 연구 결과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게 누가 연구했느냐 이렇게 봤더만, 그러니까 이분이 같이 있는 그 연구소 프로젝트 팀이 연구를 한 뭐 그런 허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연구는 좀 자기하고 관계가 밀접치 않는 이런 연구기관에 줘야 되지 않는가요? 하여간 이제 이런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립킨의 방법론이죠. 요거 아까 말한 연력학에 기초한 경제이론. 연력학 제1법칙이 혹시 뭔 줄 아십니까? 자, 이거는 편집해서 빼주세요.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죠. 에너지 불변의. 질량 불변의 법칙이 있고, 이건 뉴턴 시대 있고, 에너지 불변의 법칙. 제2법칙. 엔트로피. 네. 무질서도를 엔트로피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1법칙은 에너지 총량이 불변하다는 것이고요. 2법칙은 에너지가 사용되는 방향. 그러니까 더운 데서 찬 데로 흐른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막 그걸 하면 이게 석탄을 떼면 이게 이제 막 분산되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무질서도는 이제 높아지는데 그 여기 막 이제 온도로 다 우리를 덮이고 난 이 에너지는 다시 석탄으로 못 모으잖아요. 비가역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사용된 에너지, 이게 엔트로피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 이제 이 효용성을 쓸모 있는 에너지를 이렇게 엔트로피를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목적하는 그쪽으로 이 에너지를 잘 쓰느냐, 이게 이제 에너지 효율인 것이고, 그게 지금 14%니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제 활동도 이 연력학 법칙이 관철한다, 이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과학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엔트로피에 대한 어떤 청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 지구에 이미 이제 지구촌이 환경 문제나 에너지 고갈 문제나 엔트로피로 가득 찼으면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람은 생명권이라는 표현, 지구, 어떤 생명으로 자기 권리, 이런 면에서도 어떤 자본주의의 어떤 전환 패러다임이다, 이런 얘기도 좀 하긴 하는데 그건 뒤에 조금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자본주의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리프킨이 이야기하는 이 패러다임은 토마스 쿤이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패러다임인데요. 그 토마스 쿤이 과학기술혁명을 쓰면서 처음으로 이 패러다임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인류 역사적으로 보면 이 과학 발전도 그런 어떤 패러다임들이 늘 존재했다라는 거죠. 이게 패러다임은 뭔가 하면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완전해서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불변의 것이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는 그런 체계, 이런 것 갖다 패러다임이라고 그러고, 자본주의 패러다임이 그런 패러다임이는 우리는 자본주의를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무한한 이익 추구를 하고 자본을 벌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에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제가 딴 걸 하면 얘는 뭔가 그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돈이 없는 채 무소유를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런 문제는 아니다, 이런 신념체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패러다임인데, 이 자본주의 패러다임이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렇게 사람의 기본 속성도 바뀌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러면서 이 사람은 그 모델이 협력적, 지금은 협력적인
그 협력적이라기보다 이제 경쟁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공유의 사회가 아니라 소유의 사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경쟁이 협력으로 가고 소유가 공유로 가고 접근으로 가고 이런 어떤 사회로 전환하고 있다. 그러고 그렇게 전환해 들어가는 과정에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의 어떤 핵심 가치들이 얼마만큼 쓸모없이 되는지를 관찰해 보는 목적. 이렇게 넘어. 이미 그렇게 많이 쓸모없이 되는 것들이 이미 눈에 막 띈다라는 거죠. 한 예로 뒤에 조금 설명해 보겠지만 요새 젊은이들은 이른바 프라이버시에 대한 매력을 잃어간다. 이런 표현들도 조금 약간 동의를 해봤어요. 우리는 프라이버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사적 소유의 핵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내 삶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소유권이 중요했고 이런 이제 핵심 가치들이 어떻게 무너져 나가는가 이런 걸 갖다 관찰해보고 또 하나는 이제 협력 시대 이런 또 공유의 시대에 새로운 가치와 제도들이 뭐가 필요한지 우리는 거시적으로 한번 탐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 이 책의 목적이고 자기 고민의 현주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리프킨의 자기 매우 그 독특한 견해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 2차 산업혁명하고 이 사람은 3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편의상 지금 4차 산업혁명을 갖다가 제가 주제로 하기 때문에 그냥 3,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약간 도식적 비교표를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는 리프킨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쭉 줄거리를 약간 주제별로 조금 도식화 시켜 놓으면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래 싶어 갖고요. 여기부터 조금만 한번 봐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면 교환 가치에 기반한 시장 교양과 개인의 이익이라면 이건 이제 자본주의죠. 왜냐하면 1, 2차 산업혁명을 통해 이제 자본주의 완성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3, 4차 산업은 교환 가치가 아니라 공유 가치에 기반한 사회적 가치와 공동체 이익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지구 생태계에 1, 2차 산업혁명에서는 다 단절시키고 이렇게 말하자면 상호 의존성을 다 끊어냈다고요. 그래야지 그게 개별 상품으로 만들어내니까 자원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다 학문도 다 끊어내는 이런 거였다면 이제 이쪽은 분산과 연결성의 확대를 통해 갖고 생태계를 복원해 들어가는 분산과 연결에 대한 방이다. 그래 융합에 대한 문제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또 이제 탄소 기반 에너지고 중앙 통제식 고가 에너지였더라면 여기는 재생 에너지고 분산성에 기반한 녹색 무료 에너지 시대로 갈 것이다. 중앙 통제식 고가 에너지는 무엇인가 하면 석탄을 하나 하려도 캐는 자본이 있어야 되고 그런 그 캐는 자본에 의해서 분배돼야 되고 통제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에너지 자체가 중앙 집중식이고 중앙 통제식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1, 2차 산업혁명의 그리고 전기도 그렇다는 거죠. 팔아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다음에 이제 수직적으로 통합된 에너지와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었더라면 이쪽은 물류 인터넷과 에너지 인터넷과 커뮤니케이션 인터넷의 어떤 단일 운영 체계로 통합된다. 리프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IoT는 세 가지 인터넷이 통합되어 있는 문제다. 커뮤니케이션 인터넷, 그리고 에너지 인터넷, 물류 인터넷. 2차 산업혁명의 이 기반이라고 보면 그때 커뮤니케이션은 뭐였겠어요? 뭘로 생산? 전화. 그죠? 에너지는 석탄, 전기, 물류, 트럭, 기차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여기서 이게 다 인터넷으로 다 처리가 된다. 한 개 인터넷으로 통합된다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인터넷이 이미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에너지 인터넷 뒤에 말씀 이제 이 녹색 에너지가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의 에너지를 사서 그것이 이 커뮤니케이션 인터넷을 통해 갖고 물량 조절이 되고 내가 이렇게 보내줄 수도 있고 이렇게 나눠 쓰기도 하고 이렇게 통합된다는 거죠. 물류 자율주행으로 가든지 이게 말하자면 이거 뭐 드론으로 가든지 이게 다 IoT로 다 통합되고 이거는 인터넷으로 다 조작이 가능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단일 인터넷 통합 체계에 운영되는 이런 그럴 것이다. 이런 관점을 좀 갖고 있고요. 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쓰는 것 같다. 좀 간단하게. 그러고 나머지는 좀 그거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1, 2차는 그러니까 이기심과 물질 이득이 주도하는 거라면 3, 4차는 공동의 이익의 동기를 갖는 연결과 공유하고자 하는 열정에 의해서 주도된다. 하나는 욕망에 의해서 주도되는 거라면 이쪽은 열정에 의해서 주도된다. 이런 이제 구분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유권과 매수자 위험 부담 원칙을 갖는 독립체를 추구하지만 여기는 왜냐하면 그 소유권에 기초하고 있고 내가 어떤 물건을 사면 제가 전적으로 다 책임져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데 비해서 이쪽은 접근성이 중요해지고 오픈소스 혁신, 투명성, 공동체 추구성들이 가져간다.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전통적 꿈이 지배하는 데라면 이쪽은 지속 가능한 양질의 삶이 자기 희망으로 가지고 이쪽은 시장 자본과 금융 자본이 축적되는 곳이라면 여기는 사회적 자본이 집적된다. 사회적 자본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 관계에서 새로운 생산성을 갖는 관계가 돈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사회적 자본이라 하면. 이제 요렇게 이제 분류를 해놓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협력적 공유 사회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IoT는 협력적 공유 사회의 기술적 소울메이트다. 이렇게 IoT가 아까 말하던 자본주의 내에 한계 비용 제로 상태로 돼 있는데 이 집의 IoT가 소울메이트로 결정적으로 이전에 매개체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플랫폼은 프로슈머들을 다 만들고 모든 사람들을 소비자를 프로슈머, 프로덕트 앤드 컨슈머 그러니까 생산자이자 소비자로 이렇게 이제 만들고 모든 활동을 협업으로 만들게 하고 모든 사람을 연결시키고 그리고 번성식 공유 경제를 갖다 그러면서 이제 실현하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그러니까 문화 공동체로 결집시킨다는 거예요. 이 수평성과 연결성들이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협력적 공유 사회는 이미 경제 생활에 심오한 영향을 갖다 미치고 있다. 네, 리프킨은 이게 먼 미래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그 한복판 초입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이미 많은 부분에서 네트워크의 자리를 내주고 있고 소유권은 접근성보다 그 중요성이 약해지고 있고 그리고 자기 이익 추구는 공동이익의 매력적 가치에 억제되고 있고 부의 축적보다는 양질의 삶이라는 새로운 꿈으로 대처되고 있다. 젊은 협력주의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는 약간 이제 늙었죠. 자본주의 산물들이어서 뜯어고치기가 좀 이런 거 읽을 때는 좀 그러더라고요. 젊은 협력주의자들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양자의 원리적 장점을 차용하고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자유시장이나 아니면 사회주의가 갖고 있는 관료적 국가 이런 어떤 양자의 속성을 배격해 들어가고 있다는 이런 이미 자기 행동으로부터 그리고 이제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이미 협업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 뭐 늘 보면 위키피디아나 이런 것들이 어떤 사회적 협업의 분산에 기초한 이런 이제 작업들이지 않습니까? 그 공유 사회, 공유의 비극, 무임승차 딜레마. 이거는 이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여러 사람이 다 사용할 수 있는 목장 초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와서 자기 양을 아니면 소를 막 키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오는 거야. 와갖고 나의 사익을 추구하려면 빨리 내 양들을 많이 풀어놓든지 오래 풀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양을 자꾸 사는 거죠. 왜냐하면 오래 못 갈 것 같으면 막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딴 사람이 막 많이 들어오기 전에 저는 빨리 풀어갖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공유하고 있는 이 목초지는 얼마 되지 않아서 목초지가 폐쇄되는 이 딜레마를 갖다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 공유사회는 애초에 사람이 말만 좋고 그건 그렇게 유지될 수뿐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는 경계를 따박따박 잘 져갖고 여기는 내 땅, 여기는 네 땅. 이래야지 개인의 책임을 분명히 줘야 되고 그 개인의 책임이 그런 또 소유권의 형태로 사적 소유의 형태로 나눠져야지 된다. 이게 이제 공유주의의 딜레마고 이게 이제 공유의 비극이라는 거죠. 그래서 1968년에 이 공유주의 비극이라는 글을 하딘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써갖고 이 사람은 이제 생태학자였는데요. 이제 중앙 집권적 정부의 명령과 통제로 엄격한 조치를 갖다 부여하지 않으면 또 이 공유 경제나 공유 사회나 이거는 존속하지 못할 것이다. 이랬는데 1986년에 공유주의 희극이라는 또 글을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러니까 공유주의 비극과 어떤 정반대의 어떤 발상을 하는데요. 우리가 파티를 한다든지 야구장에 간다든지 만일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올수록 거기는 입장권이 없다고 보더라도 공유지라면 많이 오면 올수록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의 가치를 높여내잖아요. 아까 초지에서는 다른 문제였지만 그래서 이거는 공유의 희극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딘이 아까 말한 공유주의 어떤 비극에서 하나 빠뜨린 게 딱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 비극이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공유지에 참여하는 어떤 참여의 조건을 좀 걸면 되는 문제. 그렇게 비극으로 안 끝나고 초지도 잘 관리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공생할 수 있는데 그 어떤 자격 조건 부분을 싹 빼버리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자기 사익 추구의 어떤 욕망들이 부딪혀서 공유를 망가뜨리는 그 하나를 더 집어넣으면서 또 공유의 희극을 이 사람이 완성한 거죠. 그게 뭐냐? 내부 거버넌스다. 거버넌스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번역될 수 있는 뭐 자치로 표현될 수도 있고 통치로 표현될 수도 있고 자기 관리로도 표현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자체 질서를 갖는 거죠. 이제 우리가 거버먼트 이러면 이제 정부 이렇게 되지만 거버넌스 이제 이런 그럼 자기 자율 통제. 그리고 거기는 그걸 어겼을 때 처벌까지도 포함되는 여기 있으면 그 세 번째 요소를 하딘은 뺐기 때문에 안 됐다 이러면서 그 로즈는 공유의 희극을 완성을 하고 그러면서 뭐를 이 사람은 또 상기시키는가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관습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실은 우리가 지금 이 소유권을 가장 중요한 권리인 것처럼 살고 있는 듯하지만 우리 주변을 봐보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이 어떤 전통적 소유권을 실은 너무 많이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봐보면 이 개인 소유권은 이 집단적 어떤 소유라는 전통적 어떤 소유에 매우 특별하고 특수한 형태가 그런 개인 소유권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공유에 대한 얘기를, 공유의 비극을 넘어서 이제 이분도 저기 노벨상을 받았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공유 사회가 얼마큼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실제 좀 찾아 나서야 되겠다. 그래서 스위스에서부터 저 일본, 이탈리아 온 동네를 다 돌아다니면서 그 공유 사회가 어떻게 유지되는지, 거기에 공통적으로 관철되는 아까 거버넌스의 지표들은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 나섰던 거죠. 그 한 예로 저 600명이 사는 이제 트레베르는 이 마을에 800년 넘게 이 공유 사회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그 1483개 항목이 이루어진 이런 하디안이 있더라는 거죠. 800년 동안 1400개 넘는. 그리고 이게 늘 이렇게 갱신되는 거예요. 그 회의에서. 이런 이제 거버넌스가 있고, 이제 이분이 이야기하는 거는 언제나 인상이 깊었던 거는 이 마을마다 똑같이 수준 높은 삶의 질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여기는 제가 좀 너무 길어갖고 그러지 않는데, 이 책에서 이제 무엇이 공유 사회를 원할 거냐, 필수 불가결하게 보이는 7가지 설계 원칙, 이런 것까지를 자기가 이렇게 좀 정리해 놓으면서 어떤 공유 사회를 그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유 사회가 왜 요새 와서 이렇게 다시 부상을 하느냐 라는 문제인데요. 하나는 지금 이제 80년대 우리의 신자유주의를 얘기하는 레이건, 대처, 이네들이 와갖고 사회 공공적 책임에 있는 모든 걸 다 팔아치웠다는 거죠.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원격 통신망, 무선 주파수, 발전산업, 그리드, 대중교통, 과학연구, 우편, 철도, 공유지, 시골권, 상하수도, 서비스, 이런 걸 갖다 몽땅 다 팔아버려갖고 이제 정부는 빈털터리가 돼 있고, 그리고 기업들은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이 공유지, 이것이 매우 안정적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고, 이걸 노다지라고 보고 이걸 획책해서 이걸 진행한 다 공동 소유를 개인 소유로, 자본 소유로 이렇게 다 가졌다는 거죠. 그러고 많은 국민들도 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암묵적 묵인도 했다는 거죠. 정광석하게 한 문제도 있지만 그렇다고 전혀 몰라서 나는 완전히 당했다, 이런 문제도 아니라는 거죠. 왜냐고요? 왜냐하면 국가에 대한 불신이 그만큼 또 늘 있었으니까. 그만큼 쟤네들 뭐 하는 거야? 우체국 쟤네들 공무원 애들 늘 저러고 말이지, 뭐 이제 이런 것처럼 그런 어떤 묵인과 획책과 이거의 어떤 결과물로 이렇게 이제 다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이 이제 대중들, 국민들은 이 질 떨어진, 질 낮은 그 어떤 경제의 삶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떡하냐, 어떤 자기 대안적인 거라고 어떤 자기 반성적인 이러한 한 지점이 그 제3의 거버넌스, 이런 어떤 공유사회 어떤 모델을 배경이 됐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요소는 한 개만 조금만, 요거는 약간 예민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민간 기업이 지금은 또 타이밍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사유와 요구는 공격이 이제 지구의 핵심 구성 요소까지를 침투하고 있는 또 이 타이밍이 서로 연결돼 있다. 그러면 지구의 핵심 구성 요소가 뭐냐, 뭐를 갖다 그거 하느냐. 그러고 보니까 그 생명공학 산업은 유전자에 대한 특허를 달라고 그러고 있고, 통신업계에서는 그 무선 주파수 독점적 지배권을 갖다 달라고 그러고, 나노 기술은
물리적 세계를 원자 수준으로 조작하는데 이 프로세스를 특허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다시 하면 생명 자체에 대한 부분을 사적 특허로 취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무선 주파수대, 이거는 아까 말한 3, 4차 산업혁명의 태그,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적 소유를 하겠다는 거죠. 이 공간 전체를.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지구의 핵심 구성 요소 부분까지도 지금 민영화에 이런 공격이 와 있는 참에 또 이 어떤 공유사회 제3의 거버넌스 모델이 마침 떠서 타이밍이 뭐 나름대로 좋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 하고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IoT라는 거죠. 이 사물 인터넷이 우리 전체를 연결시키고 이제 그런 작업이 가능하게 이렇게 이제 돼 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제가 2강 1강 때 IoT에 대해서 설명한 거는 그 자체의 물리적 아니면 정보 이런 이제 기술에 대한 설명이었더라면, 이거는 이제 IoT에 대한 새로운 유토피아적 해석이라고 봐야 될까요? IoT는 최초의 스마트 인프라 혁명이다. 인프라 혁명이다.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는 거는, 아까 연력학적으로 보면 2차 산업혁명의 결과로 1990년 미국을 예로 들어보면 한 13% 정도의 2차 산업혁명의 인프라가 냈다. 그런데 여기서 인터넷도 그런 인프라 혁명의 인프라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도로망일 수도 있고 전기망일 수도 있고 에너지 효율망일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IoT가 한편에서는 경제 성장과 생산성을 견인할 거예요. 두 번째는 기술의 상용화 속도가 아주 빨라질 거예요. 우리가 이제 무선 주파수 식별하는 태그 있지 않습니까? 태그가 지금 칩이 10센트 이하 가격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고 인터넷한테, 그러니까 IP, 그러니까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4는 뭐 340억인가? 아니, 매우 그러니까 IP 주소 할당량이 적은데 지금 IP 버전 6가 나와갖고 340조 개의 망을 수용해낼 수 있대요. 그래서 지금 예상하면 한 10년간 인터넷에 접속하는 추정되는 센서는 한 2조 개 정도니까, IP 주소 때문에 뭐 이게 걱정거리였었는가 봐요. 기술 이쪽에서는. 그리고 이 정도는 뭐 어떻게 한 사람은 이제 뭐 2조 개 뭐 이랬으면 이게 계산이 안 되잖아요. 이거를 생활상에 드러났는데 사람 1인당 그러니까 말을 걸 소유물을 인터넷으로 1000개 정도 갖는다라는 뜻이다. 한 사람당. 그러니까 내가 1000개 정도의 이러저러한 것에 태그를 달아갖고 내가 소통하고 한다고, 한 1000개에서 5000개 정도 선진국에서는 이제 그러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IoT는 양날의 검이라는 거죠. 현재로 보면 한편에서는 생산력과 경제 성장률을 증대시키는 이런 거지만, 이 결과로 녹색 전기 한 개 비용이 제로가 되고 재화 서비스 한 개 비용이 제로에 낮춰서 이 사람은 25년 내에 에너지나 아니면 일반 생산의 한 개 비용을 제로에 이 IoT가 근접시킬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IoT가 우리가 가장 이제 걱정하는 이 사이버 도둑, 빅브라더, 강력한 제3자로부터 우리 안녕을 갖다 지킬 수 있느냐. 분산성과 연결성과 수평성과 새로운 공간과 미래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것을 누군가 통째로 먹는다든지 통째로 훔쳐간다든지 강력한 제3자가 중간에 거래에 개입한다든지,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EU 집행위원회에서 이미 2017년에 사물 인터넷의 모든 발전을 이끌 대원칙을 일단 구성을 했더라고요. 보면 전반적으로 사생활하고요. 다음에 데이터 보호, 그리고 정보 보안은 필수 사항이다. 정보가 보안돼야 되고 데이터가 보안돼야 되고, 그리고 개인 프라이버시가 이거는 사물 인터넷의 가장 핵심 사안이고, 정보 보안은 비밀성과 진실성과 효율성을 보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비밀성, 진실성, 효율성. 그리고 이 정보 보호는 사용자가 갖고 있는 그 정보 업체나 정보 이용자만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정보 보안도 기본 요건에 집어넣어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 선언이고요. 이런 그 보호책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제안을 하는데, 그러니까 원치 않을 경우 어떤 개인 정보도 임의로 처리되지 않게 보장하고, 개인이 정보 처리 사항과 목적, 정보 처리자의 신원,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통지받을 수 있게 보장하는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된다. 동시에 정보 처리자는 데이터 보호 원칙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나아가서 개인은 자신의 데이터를 계속 통제할 수 있어야 되며, 사물 인터넷 시스템은 충분한 투명성을 확보해 개인이 스스로 데이터 주체 권리를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이런 기조하에 가져야 된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거를 보면서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된 문제고, 여기에 가장 큰 싸움이 예고돼 있을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자본주의도 그냥 되는 거지 않지 않습니까? 기술은 발전했지만 프랑스 대혁명, 영국 명예혁명, 미국 독립전쟁, 이런 무수한 전쟁과 어떤 계급투쟁을 거쳤을 뿐만 아니라 그 법을 만들기 위한 인권법, 시민권을 갖다 어떻게 해야 되고, 투표권은 어떻게 해야 되고, 끝까지 여성 투표권은 마지막까지 밀리지 않습니까? 그러고 그런 어떤 법률적인 투쟁, 아니면 이데올로기적인 투쟁, 직접적인 무력 투쟁, 내부의 계급 투쟁, 이러면서 그 2차 산업혁명의 이 생산성이 사회적이고 어떤 경제적인, 문화적인 안정성으로 자리 잡았는데, 이런 거였더라면 지금 3, 4차 산업혁명에 지금 가장 이 문제가 그렇게 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투쟁과 정립, 이런 양상들이 어떻게 가질 것이냐, 이런 면에서 어떤 사람의 어떤 주체성, 주체화 과정들이 동반될 것 같다. 그래, 모든 것이 네 거 아니면 내 것으로 이렇게 이제 구분되는 이런 그 신세계에서 소유물을 둘러싸고 세상과 이렇게 이제 울타리를 구분짓고, 이게 이제 소유권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허물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매 순간 SN을 통해서 공유하기를 갈망하고, 전 세계와 연결된 환경에서 성장하는 젊은 세대에게는 사사영화는 상당 부분 매력을 갖다 잃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자유는 자족적이고 자치권이나 배타성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가상의 글로벌 공공광장에 속해 타인과 접속을 즐기는 것이 이네들은 자유라고 느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젊은 세대의 다른 이름은 투명성이고, 작업 방식은 협력적이고, 자기 표현 방식은 확대된 수평적 네트워크에서 행해지는 피어스 투 피어스 생산 방식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수곡선에 대해서 조금만 이것도 들어두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한 번에 내가 100달러를 받는 거하고, 내가 처음에는 1달러를 받는데 맨날 그 받는 거에 곱절을 한 달 동안 받는 거하고,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00만 달러예요. 100만 달러. 100만 달러면 얼마죠? 10억이죠. 10억을 내가
한 목에씩 받을 거냐? 오늘 제가 1달러를 드립니다. 그러고 내일 또 2달러 받아요. 그럼 모레는 2달러에 2배니까 4달러. 그거 한 달 동안 받는 방식하고 10억을 갖다 먼저 받겠다. 1달러를 받겠다. 아, 이게 통박이 아주 딱 좋습니다. 이걸 계산해 보면 이 100만 달러는 한 20일쯤 되면 하루에 받는 돈이 100만 달러 넘어 쓴다고 합니다. 이런 걸 갖다 우리가 기하급수적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는 지수곡선이라는 표현을 써요. 지수곡선은 이렇게 쫙, 그렇게 y는 2의 x제곱인 거거든요. 이렇게 쫙 올라가죠. 이렇게 1, 2, 4, 그다음에 8, 16, 32, 64, 128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무어의 법칙 들어보셨죠? 컴퓨터가 286에서 386, 486 쭉 올라갈 때 2년마다 거기 안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 수가 2배로 느는 것이고, 그거는 컴퓨팅 능력이 2년마다 2배로 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2년은 2배지만 4년 되면 4배고, 다음에 6년 되면 8배고, 다음에 8배 되면 16배고, 이거는 이렇게 느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렇게 늘어왔다라는 거죠. 이 이제 지수곡선이 이제 이 컴퓨팅 능력을 갖다 급격하게 확대했으니까 이제 정보 생산의 어떤 지수곡선은 우리 생활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것이고, 이미 지식을 공짜로 공유하고 있고, 이게 하이퍼텍스트에서 이제 들어오는 정보나 이걸 보면 사실상 한계 비용 제로 상태에 들어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수곡선이 이제 컴퓨터 세상 밖으로 나간다라는 거죠. 모든 지점에 이런 어떤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상업적 투자나 아니면 뭐 경제성 지표이기도 하고, 투자 수익률의 어떤 새로운 기준이 되기도 하고, 이것만이 아니라 이제 무료 에너지로 들어가 보면 이제 이 에너지에도 이제 지수곡선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가상으로는 수억 명이 집이나 사무실, 공장에서 자체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인터넷을 통해서 공유하고, 그리고 그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나눠낸다면 그 자체가 동력원이 되지 않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래 되면 수십억 명이 IoT 세상에서 제로에 가까운 한계 비용으로 에너지를 공유하는 이런 세상이 결론적으로는 곧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수완슨 법칙, 여기서 이제 지수 법칙인데, 산업 규모가 2배 뛸 때마다 태양광 전지 가격이 20%씩 떨어진다는 거죠. 이것도 계속 이제 말하자면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니까 뚝뚝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음의 가격도 창출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필요한 것보다 공급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래 놓으니까 지금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이 석탄에 기반한 이런 화력발전소 짓기를 이제 주저하는 거죠. 수지타산이 이미 안 맞는, 이렇게 나올 것이고, 곧 아마 태양열 에너지 가격이 소금의 전지보다 낮아질 것이다, 이런 추론을 하고요. 구글 이사는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기존 20년간의 이 배증, 다시 하면 이 지수법칙이 관철된 걸 보면 에너지 생산에서 앞으로 8번만 더 증식을 하면, 2년마다 보니까 8번만 증식을 하면 전 세계 에너지 수요를 모두 태양열로 충족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봤자 지구에 닿는 햇빛의 10,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8번이면 8이 2년마다 한 번 쓰기는 16년이잖아요. 그러면 이 책을 썼을 때 2028년이면 태양열 시대에 우리는 접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면서 리프킨은 그러면 지금 무료 에너지, 무료 정보, 여기에 분산성, 여기
말하면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여기에서 그래서 협력자 그룹들하고 자본주의 그룹하고의 자기 부딪힘이 나타날 것이고, 이 자본주의를 완성했던 이런 가치들은 서서히 한편에서는 구조적으로 밀려나기도 하고, 이 과정에서 협력주의자들은 새롭게 이네들의 힘이 이제 더 이상 별 볼 일 없게 그렇게 물리쳐 들어가게 되면서 어찌 봐보면 혁명 없는 유토피아가 온다고 그럴까요? 이런 꿈을 가져가고 있고, 지금 우리는 그 초입에 들어서 있고, 그래서 많은 협력자들은 실제 공유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이러면서 이런 희망을 가져가자, 뭐 이런 제안을 갖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그러면 네, 무료 이너지 그러고 이제 뭐 자본주의 패러다임은 두 개의 전선의 수세에 몰리고 있는데, 하나는 뭐 엔트로피 청구소하고 한계 비용 이윤제로, 요건 앞에서 쭉 한 거 다시 한번 약간 정리를 해본 거고요. 리프킨의 이 견해는 그래서 앞에 제가 약간 이 공상적인 거냐 아니냐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조금 한번 근데 준비는 좀 많이 한 내용인 것 같아요. 이게 그냥 구체성 없이 그냥 걸써진 이런 것 같지는 않고, 매우 나름대로 자기 어떤 구체적 데이터를 갖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만 해설과 가치 부여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검토는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 있으면 봐보면 좀 재미있게 한번 봐볼 수 있는 이런 책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